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박상인의 경제브릿지는 두 해에 걸쳐서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3년 3월에 도쿄증권거래소는 PBR, Price Book Value Ratio가 1배 미만인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의 실정 방침과 구체적 이행 목표를 매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자본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일본 자본시장에 진입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PBR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가치, 시가총액과 장부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장부가치가 현재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시가총액보다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장부가치가 높다는 것은 결국은 흔히 청산가치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청산가치가 실제 주가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거나 또는 이런 사실상 퇴출되어야 되는 기업이 퇴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퇴출돼야 되는 기업이 퇴출되지 않는 특이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기업의 주가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기업은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본 증권거래소가 저평가된 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도록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방침과 목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의 2023년 3월 이른바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에 한 10개월 지난 2024년 1월 28일까지 니케이 지수와 토픽스가 각각 24.8%, 22.5%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의 나스닥 시장 상승률 28.2%를 제외하고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2024년 2월 22일에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9,000 엔포인트를 돌파하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종전의 최고치가 무려 35년 전 89년 12월 29일 38,915엔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2023년에 도입되어서 단기간에 이처럼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상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성장 전략에서부터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시행된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우량기업, 수출 중심 기업들 중심의 사실상의 밸류업들이 이루어졌었는데 2023년에는 내수 중심 중견기업까지 포함해서 이런 밸류업들을 확산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는 일부로서 일본이 그렇다면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가 과연 어떠했고 또 어떠한 배경에서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아베의 세 번째 화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2023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왔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의 기업 소유 지배 구조는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한국의 재벌 구조와 유사했습니다. 재벌이라는 우리 용어가 일본의 자이바츠라는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을 때 재벌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의 기업 집단을 흔히 자이바츠, 일본 재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재벌은 17세기 상업자본들에 의해서 일본 내에서 어느 정도 자본 축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이 상업 자본들이 산업 자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면서 재벌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1929년 대공황을 기점으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국주의 길을 가게 되고 이 재벌들이 이른바 전향가 개조를 통해서 중화공업 분야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흔히 말하는 일본의 재벌이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재벌은 가족, 본사, 직계기업, 관계사 이런 식의 수직적 소유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계열사는 상호 출자를 통해서 폐쇄적인 기업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른바 우리 총수 일가에 해당하는 일본에서 동족이라고 부르는 이 총수 일가들, 이 가족들은 본사를 지배하고 이 본사가 이런 수직적 관계에서 전체 재벌 소속사들을 지배하는 형태였습니다. 일본의 4대 재벌이라고 하면 흔히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모토, 야스다를 꼽습니다. 이 4개 재벌 경우에 보면 본사에 대한 가족의 지분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쓰이는 가족 지분이 63.6%, 미쓰비시는 47.8%, 스미모토는 83.3%, 야스다는 100%의 지분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일본 재벌과 한국 재벌의 특이점 중에 하나는 일본 재벌들은 금융회사, 특히 은행이나 큰 보험회사들을 계열회사로 둠으로 인해서 자체 내에 자본 조달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메가더 군정이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개혁을 한자로 경제민주화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한자가 처음 쓰인 것이 바로 이 메가더 군정에서의 일본 개혁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인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3가지 요소를 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농지개혁이고, 두 번째 재벌해체, 세 번째가 노동상권의 강화였습니다. 메가더 군정에서 이 일본의 개혁을 주도한 학자들은 미국에서 이른바 당시 뉴딜 정책 기간의 미국의 제도화된 시장경제 아이디어에 자극을 받고 그 이론과 실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뉴딜러라고 불렀습니다. 즉 뉴딜의 아이디어를 일본에도 제도적으로 이식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재벌 해체 관련해서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다시 재벌 같은 대기업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뒀는데요. 이른바 지주회사 정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런 개혁을 했습니다. 목적은 물적 및 인적 청산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과격하고 적극적인 청산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총수일가에 해당하는 이 동족이 보유한 총 자산의 85%를 재산세로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가증권 같은 것들은 헐값에 지주회사 정리위원회에 양도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재산 몰수에 가까운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족이, 즉 총수일가가 재벌에 속한 계열회사 경영에 임직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인적 청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나아가서 계열회사 간의 주식 보유를 제한했고 계열회사 간 주식 보유를 분산했습니다. 따라서 계열 또는 재벌의 해체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개별 회사 중에서 거대 기업들은 분할해서 회사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 개혁 중에서 가장 실행이 안 됐던 것은 거대 기업의 분할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거대 기업들이 살아남고 나중에 메가더 군정이 끝난 다음에 이 거대 기업 중심으로 다시 상호 출자가 형성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1947년에는 미국의 방독정 관련 법들을 총합해서 일본 독점금지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독점금지법의 특징은 일반 경쟁법적인 요소에 더해서
경제력 집중에 관한 규제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이 독점금지법 9조에서 지주회사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10조는 사업회사의 타회사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11조는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를 제한했습니다. 즉 금산분리의 아이디어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더 군정이 물러난 다음부터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특히 제10조 사업회사의 타회사 주식 보유 원칙 금지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입법적인 규제 완화가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거대 기업들 중심으로 상호 출자를 통한 대기업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기업 집단을 우리가 게이레츠라고 부릅니다.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일본의 대기업 집단을 재벌, 다이바스라고 부르고 1965년 이후에 형성된 대기업 집단은 게이레츠라고 부릅니다. 사실 재벌이나 계열사들 또는 소속 회사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 재벌의 이름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계열의 경우엔 동족, 우리말로 총수 일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계열 형태로 60년대 중반 이후로 대기업 집단이 다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재벌 같은 총수일가, 동족이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그런 대규모 기업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열은 상호 출자를 통해서 서로 계열사에 대해서 백기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경영,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을 쌓아줬다. 이것을 우리가 참호화라고 부릅니다. 경영의 참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후의 일본의 기업 소유 지배 구조 또는 일본 자본주의를 흔히 우리가 네트워크 자본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계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열은 상호 출자를 통한 경영의 참호화가 이루어졌고 또 내부적인 승진들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가 되는 사람들도 대부분 사내 이사들이었고 또 기업은 종신 고용을 보장을 했었다. 그리고 노조와의 협상을 통한 임금보다는 서로 신뢰에 기반한 그런 임금 협상들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이 전후 일본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계열 체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열이 형성되면서 과거처럼 대기업 집단이 생기면서 또다시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1977년에는 주식 보유 총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독점금지법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과거에 있었던 출자 총액 제한 제도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1977년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모방했던 것입니다. 1997년에는 지주회사 금지했던 것을 완화시키는 그런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규정이 완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02년에 와서는 1977년에 있었던 출총제에 해당하는 주식 보유 총액 제한 제도라든지 지주회사 규제 같은 것들을 다 없애고 사업 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는 규제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사업 지배력이라는 것을 평가하는데요. 사실 사업 지배력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매우 유사합니다. 1유형은 일반 집중, 너무 커지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였고요. 두 번째 유형은 금산분리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레버리지를 통해서 다각화하는 것들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2002년 규제 체계가 과거의 일본의 규제 체계와 아주 다른 규제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미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갑니다. 2002년에 이 사업 지배력의 과도한 집중 억제 규제는 현 상태보다 더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에 사실 계열이 오히려 해체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2002년에 시행된 이 사업 지배력의 과도한 집중 억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 계열이라는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은행 위기에서 비롯됩니다. 일본 기업들이 1990년대 들어오면서 저조한 성과를 내면서 은행들 자체가 대출을 많이 해주고 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은행들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은행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은행들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내는 기업들의 주식을 스스로 팔아서 상호 출자를 해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일본의 우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본시장에 진출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늘리면서 부실화되고 있는 은행들 주식을 내다 팔아서 또 상호 출자가 해소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은행 위기가 일본 계열이라는 소유 지배 구조의 해체를 시작한 하나의 촉매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른바 계열은행과 보험회사 또는 계열사가 갖고 있는 그런 지분들, 우리로 따지면은 내부 지분율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안정지분이라고 부르는 이 지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서 외부 지분, 안전지분 외에 다른 기업이나 일반 주주, 특히 외국인 지분의 지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일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2006년에는 28%에 이르게 됩니다. 또 일본 학자들의 실증 연구에 의하면 이 외국인 투자 자체가 기업의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다.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의 투자함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이 지금 말씀드린 이 안정지분과 또 아웃사이더, 즉 안정지분 외에 일반 지주들의 지분율 흐름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정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50년대 일본의 규제 완화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피크를 치게 되죠. 거의 6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중반 은행 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2005년쯤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조금씩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 정도에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두 가지 요소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2005년부터 적극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일본에는 2001년까지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원칙적으로 다 소각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소각하지 않는 경우는 구조조정이라든지 M&A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만 허용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규제를 최근에 도입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본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일본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이제 로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규제가 풀립니다. 이 규제가 풀린 걸 활용해서 2005년부터 일본 기업들이 자사주를 통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외국인 지분도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종의 퇴행을 겪고 난 다음에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 다시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베노믹스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화살 중에서 성장 전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일본의 기업 밸류업 정책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일본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작되면서 외국인 지분도 높아가면서 일본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베노믹스는 흔히 우리가 세 가지 화살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부가세 인상이었습니다. 부가세를 5%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8% 또는 10%까지 인상을 하는 세제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더 강화한 것입니다. 이 아베노믹스 이전에 이미 일본의 금리는 제로 금리라고 했습니다. 금리가 사실상 0%를 유지했었는데요. 2013년에 와서는 회사채까지 일본 중앙은행이 매입하기 시작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ETF를 활용해서 주식까지 매입하는, 굉장히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인 양적 완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재정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아베노믹스는 단기적인 성과를 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재정 적자 수지가 아베 정부 이전에는 GDP 대비 한 6에서 8% 수준을 유지했는데 2.8% 수준으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디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중단되는데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일본의 일자리 시장이 코로나19 이전까지 상당히 견고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화살은 바로 성장 전략이라고 해서 일본의 소유지배 구조 강화 내지는 개선 정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열이라는 이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을 통해서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쌓는 것 대신에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투자 또는 기업 구조조정을 하라라는 것이고요. 그 기준으로서 자본 수익률, ROE를 내세웠습니다. 아베노믹스에서 가장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화살,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문제라든지 양적 완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응급처치의 성격이 있었고요. 장기적인 성장을 재점하기 위해서는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서 기업들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투자자들, 특히 해외 자본들이 일본 자본시장에 유입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화살의 성장 전략의 핵심적인 두 개의 기둥을 일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와 일본 기업 지배구조 코드입니다. 이 저펜스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것이 2014년에 도입됐고요. 저펜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라는 것은 2015년에 도입된 것입니다.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고요. 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내용은 2015년에 도입된 일본의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 내용을 기업들이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가 담고 있는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상호 출자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즉, 상호 출자에 대한 합리적 경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은 상호 출자를 해소하라고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내이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식 자본주의라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은 계열 체계를 사실 말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사의 구성들이 주로 사내이사들입니다. 즉, 회사에서 직원으로 입식한 사람들이 승진해서 사내이사가 되고 하는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사실 있었지만 이사회가 경영자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내이사가 아닌 사회이사를 도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즉, 이 상호 출자로 경영 참모를 이룩하고 사내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서는 경영진들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진단이었고요. 이런 경영진들이 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고 기업 구조 조정을 하도록 유인을 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내이사 제도가 아닌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이사를 최소한 2명을 도입하라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관 투자자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GPIF라는 공적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이 이 유니버셜 오너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기관 투자자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 투자자, 거의 모든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 투자자를 우리가 유니버셜
유니버셜 오너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도 유니버셜 오너라고 불리고요. 일본의 공적기금 GPI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GPIF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한국과 달리 GPIF가 직접적으로 자산 운용은 하지 않고 위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기관 투자자들, 자산관리회사, 보험회사, 금융기관들이 GPIF로부터 일정한 자산을 위탁받아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자산 위탁 운용의 기준의 하나가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잘 지키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출자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을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소하게 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voting behavior, 투표를 통해서 하고 있는가, 그 실적을 가지고서 위탁을 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또 일본 공적기금으로부터 위탁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업들은 자기들이 기업 지배구조 코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밝혀야 되고 또 그것들을 실천 못했을 때 기관 투자자부터 설명을 하라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즉 기관 투자자가 관여를 하게 될 때 comply or explain, 즉 원칙 준수 예의 설명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그 원칙을 지킨 corporate governance 코드, 즉 기업 지배구조 코드에서의 원칙을 준수하고 그걸 못 지키게 될 때는 왜 못 지켰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인게이지먼트, 관여를 하고 그것을 못 지켰을 때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그런 이사라든지 기업들의 행위를 응징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일본의 유니버셜 오너에 해당하는 GPIF가 다음에 기금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식의 구조를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하살에 의해서 일본의 소유지배구조, 계열구조는 더욱더 해체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한 세 차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앞동 영상에서 말씀드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메가드 군정에 의한 경제민주화 재벌 해체 개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외세에 의한 강압에 의한 개혁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일본 국내적으로 일어난 개혁인데 두 번째는 시장에서 일어난 기업들과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했던 변화, 일본 은행 위기가 일어난 1990년대 이후의 변화였고요. 세 번째는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다.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이 바로 그런 소유 지배 구조, 이번의 계열이라는 구조가 해체되는 하나의 정책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베노믹스에서 반영된 이 소유지배 구조 개혁은 일본에서도 우량기업 수출 주도 기업 중심의 개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일본 증권거래소가 이야기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바로 이 아베노믹스에서 추진했던 것을 내수 중심의 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이나 프로세스를 보면은 우리 정부가 작년 2024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언뜻 보면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사의 PBR과 ROE, 자본 수익률 같은 걸 정확히 파악하고 이사회에서 그 내용과 시장 평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한다. 또 이사회에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한다. 주주와 대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이사회의 독립이사 수를 최소 3분의 1로 한다. 또 기업 밸류업 지수 같은 JPX 프라임 지수 같은 걸 만든다. 독립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임명한다. 이것은 사실 2024년에 윤석열 정부가 우리도 기업 밸류업을 하겠다고 해서 발표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사실 일본 내용을 저희가 모방해서 만든 건데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체계 절차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그리고 사회이사 제도 도입,
상호 출자 해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이사제는 우리는 1997년 이후에 이미 도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사내이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했고요.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상호 출자 해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상호 출자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같은 소유 지배 구조를 갖지 않는, 즉 소유 분산 모회사와 100% 완전 자회사라는 그런 소유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던 일본 같은 경우에 상호 출자로 경영 참호화가 이루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소유 지배 구조, 재벌 구조는 훨씬 더 일본의 계열 구조보다 문제가 많고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업 밸류업 정책에는 그런 소유 구조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것이 한국의 기업 밸류업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하는 것을 매우 소극적으로 주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계획들을 쭉 세워서 발표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항들을 거의 이행하지 않고 지금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를 통해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공적 기금이 대부분 자산 운용을 위탁하고 그 위탁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얼마나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잘 지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 위탁사들이 투표를 하느냐라는 건데 우리는 국민연금이 거기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국민연금조차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에 입각한 투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 때문에 사실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은 작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베노믹스 이후에서 추진했던 이 세 가지 스튜어드십 코드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코드와 관련해서 사회이사 상호 출자 해소라는 것들이 10년 넘게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그런 성과를 23년부터 내수기업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은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것이 2023년에 일어나는 하나의 독립적이고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은 일본 토픽스 지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09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 2023년쯤부터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합니다. 물론 등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주로 우량기업들의 이른바 기업 밸류업, 아베노믹스에 의한 기업들의 소유 지배 개선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식시장 참여가 이끌었다면 2023년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은 이것들이 도메스틱, 내수 중심의 중견기업까지 확장되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전반적인 흐름을 저희가 잘 이해해야만 한국에서 어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런 성공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한국 주식시장에 어떤 효과가 올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사례를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일본의 성장 전략에 해당하는 아베노믹스, 이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이어져서 주식시장을 보면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렇다면 실질적인 일본의 경제 성장까지 유도를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자본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경제 실질적인 성장을 이뤘느냐? 그렇지는 못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왜 실질 성장까지 가지 못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곰곰이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1960년대 산업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했던, 견인했던 이른바 주력 산업들이 거의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본 대표 기업 토요타라고 소니라든지 이런 회사들 지금도 여전히 그런 회사가 대표 기업입니다. 새로운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즉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산업 간 진화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산업 간의 진화를 촉진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사실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베노믹스 자체가 이른바 축적에 의한 성장, 중화학공업 중심의 성장 모형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기존 기업들이 자본을 더 조달해서 투자를 늘려서 성장한다는 것인데 기존 기업에 의한 성장이 아니고 새로운 산업, 새로운 도전 기업에 의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혁신경제 체제에서 성장을 한다는 전략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없애고 다이나믹스를 더 불러오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 일본의 사례를 볼 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소유 지배 구조가 일본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만 사실 기업 밸류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 바꾸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바꾸게 된다면은 일본과 달리 산업 내 진화, 산업 간 진화를 촉진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오히려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상인의 경제브릿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